1998년 6월 14일, 시간은 새벽 2시, 프랑스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몇 시간째 심야 운행을 하던 한 모범 택시 기사는 이날따라 손님이 없자 단란주점이 모여있다는 신사동 주변으로 차를 옮겨봅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됐어요. 사람의 감각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림자는 손을 흔들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택시기사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왠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니 정말 어느 여성이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직 의식이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이 아래에 있는 술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여성은 살인사건의 생존자였던 거죠. 택시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술집은 지하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한 순경은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술집이 피비린내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사건 전담 형사들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수십 년간 각종 강력사건들을 맡아오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구토를 할 정도로 현장이 아주 잔인했죠. 이 사건은 국내에 일어난 미제 사건 중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단란주점은 3개의 방이 있는 술집이에요. 시신들은 1번 방에서 발견됐고 2번은 범인들이 사용하던 방, 3번은 이날 비어 있었죠. 시신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선 주로 1번 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비해 특히 주변이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은 바람에 현장에 피들과 섞여서 함부로 발을 들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1번, 2번 방의 접시와 병, 술잔들은 모두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뿌려져 있었는데 지문 채취나 다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범인들이 고의적으로 벌인 행동처럼 보이죠. 피해자는 총 3명이에요. 단란주점 여주인과 택시기사가 발견한 생존자의 친구 그리고 남성 1명이었죠. 이들의 몸에 남은 흔적과 상처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잔인했습니다. 주점 주인인 이 씨는 케이블 타이로 양손이 결박당한 채 죽어 있었는데 양쪽 눈과 얼굴, 머리 전체에 구타를 당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바지와 속옷은 벗겨진 채로 고문을 당한 흔적도 있었죠. 특히 허벅지와 등허리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는데 허벅지는 고문을 한 흔적으로 보여요. 직접적인 사인이 등을 찔리면서 심장 근처에 폐정맥이 절단돼 사망했거든요. 17cm 정도의 흉터였는데 길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 손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럼 아마 요리용 식칼을 사용했던 것 같죠. 그리고 주점 주인의 입 안에 칼을 넣고 오른쪽을 4번에 걸쳐서 입을 잘라냅니다. 13cm 정도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할 정도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사체 훼손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형사들이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손님이었던 김 씨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이 씨와 비슷하게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얼굴과 머리는 둔기에 맞아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범인이 밟아 생긴 신발 자국도 나 있었습니다. 목은 12cm 깊이로 베었어요. 반 정도가 잘렸거든요. 경동맥과 기관지 식도가 절단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단골 손님이자 택시기사였던 남성 고 씨도 양팔이 뒤로 결박당했고 역시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당한 뒤 가슴과 등이 칼에 찔리면서 폐에 구멍이 뚫려 사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금품 일부가 사라졌고요. 남성의 바지를 칼로 찢은 흔적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범인들이 필요 이상의 행동을 했죠. 오버킬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법이면 살해 동기가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원한에 의한 범행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강도 살인 사건으로만 보기엔
범인들이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고요. 일부러 현장 조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시도들이 많았죠. 물을 튼다거나 병이나 컵을 잘게 부숴서 섞어둔 채로 뿌린 점이죠.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이미 범죄에 익숙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로 밝혀진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방의 또 다른 주인이자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가게를 둘이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생과 교대하기 직전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별 다른 문제 없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용의자 A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B는 아직 부를 때가 아니라며 말렸고 대신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20분이 되자 노래방 근처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생존자 최 씨와 친구인 김 씨가 이곳을 찾았고요. 얼마 안 가서 여주인의 동생인 이 씨가 가게를 보러 도착했죠. 12시가 되자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택시기사인 고 씨가 잠깐 가게에 들렸고요. 새벽 1시 반에 여주인 이 씨가 가게를 보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의 증언으로는 이전까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갑자기 여주인과 손님들을 노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란주점은 강남 신사동에 있었어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강도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곳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여주인이 예상 밖으로 거센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결국 범인들은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사람들을 결박했고 강제로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손님인 김 씨가 저항하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여주인이 돈을 줘버리자라고 말했는데 이때 범인들이 여주인의 입을 칼로 찢고 김 씨의 등을 찌릅니다.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자신들도 원래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난감한 입장이라며 김 씨와 이 씨를 살해한 뒤 방을 나와 TV를 보고 있던 택시기사 고 씨까지 살해했죠. 이때 생존자였던 최 씨도 공격을 받았지만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있다가 범인들이 주점을 빠져나가자 밖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사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생존자가 있었고 현장에는 단서와 증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20년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아주 높았어요. 다른 종류의 사건에 비해 살인이라는 게 흔적을 강하게 남기는 행동이라 단서 확보도 빠른 편이고 수사력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범인보다 경찰에게 유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해결하지 못했냐는 거죠. 왜 검거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는 프랑스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응원차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단란주점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어요. 목격자들이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망치는 용의자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죠. 생존자가 주점 밖을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 지난 뒤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잡을 확률도 희박했어요. 1990년대는 방범시설도 지금과 차이가 있죠. 건물이나 도로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주 경로를 찾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생존자가 있다 해도 사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사 기술로는 지문이나 DNA를 채취할 기술도 부족했죠. 어렵게 DNA를 확보하긴 했지만 식별이 안 될 정도의 적은 양이었고요. 많은 지문도 발견됐지만 모두 단란주점 관계자들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용의자를 가려낼 증거가 없었던 거죠.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카드가 사용됐거나 금품이 작물로 거래가 됐는지 등도 추적해 봤는데 여기서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점이죠. 생존자의 증언으로 봤을 때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용의자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요. 이러면 생계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처럼 보이죠. 값이 나가는 물건들과 카드도 빼앗았지만 정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역이 없었어요.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조사 결과 원한이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추측만 할 정도였고, 이렇게 사건이 미해결된 채 남아있죠. 그러자 범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 여러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범인들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입니다. 범인들이 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죄 심리 분석학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성도착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사례에서 많이 발생한 경우의 살인으로 아주 신빙성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특이한 성적 도착 증세가 있을수록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같은 도착증 환자끼리도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3명이기 때문에 이 가설은 반박됐죠.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IMF를 겪고 있었어요. 대규모 실직과 회사 부도로 범인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인 점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낼 만한 어떤 상황이 살인의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두 번째로는 연쇄살인범들이 가진 공통점으로 범행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살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남규나 유영철의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차별, 특정 성별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였고, 주 범행 대상도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노인들이었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 외에 고무 재질의 골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용의자 중 한 명이 재본이나 전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런 점에서 실직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졌고 생계 유지가 불안정해지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공포에서 범행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어요. 하지만 범인들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수사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데, 만약 범인들이 외국으로 도피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해서 국내에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1998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태완이법은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만 적용됩니다. 1998년이면 태완이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의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해외에 체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기됩니다. 따라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해 있었다면,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시효가 그만큼 연기되면서 태완이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용의자들이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하지만, 정작 용의자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국 사실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용의자들이 2000년 이후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남아있어요. 이 이후에 단란주점을 타겟으로 한 살인사건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하지만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해외 도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뒤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많았고 경찰도 자존심을 걸고 수사했던 사건이죠. 2만 명이나 동원됐었거든요. 범인을 잡는 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미제 사건이 됐고요. 현재 상태로는 증거를 통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장과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는
1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시신들을 봐왔는데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잔인했고 끔찍해서 이게 살인인지 고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주점 주인의 얼굴을 자른 것은 칼을 입에 넣은 채로 벤 흔적이고 손님이었던 여성은 목이 떨어질 정도로 잘라놨는데 흉터의 모양을 봤을 때 주저흔이 없다는 거죠. 망설임 없이 찌르고 잘랐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생존했을 때 신체에 남긴 불필요한 상처들은 국내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상황이 전해지죠. 일반인은 이 상황을 맨정신으로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고 현재는 퇴직한 전 형사들이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절대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 유형 중 5% 미만에 들 정도로 특이한 범죄이고 절대 이 한 번으로 범인들이 범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이후 유사 범행이 계속 일어났던 점을 들어서 추적을 멈춰서 안 된다고 강조했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잔인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 대한 파일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 미제 사건이라 미제 사건인 이유는 검거하지 못했고 검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증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도 여기까지예요. 사실 오늘 내용은 어떤 식의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어떤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정도가 전부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벽에 막혀서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경찰이 사건 초기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생존자였던 최 씨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몽타주도 굉장히 빨리 완성됐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잡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범인들의 몽타주가 이 당시 전단인데 10만 장을 전국에 배포합니다. TV에도 여러 번 소개하면서 공개 수배했죠. 그러자 각지에서 몽타주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제보로 의심되는 한 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어요. 3명 중 을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사람이었는데요. 용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이 사람은 몽타주와 아주 똑같이 생긴 데다 목격자인 그 피해자의 언니도 용의자를 보는 순간 범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 용의자는 죽은 이 씨의 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프랑스 월드컵 경기 시간에 자신의 형과 TV를 보며 응원하고 있던 주민으로 밝혀집니다. 가족의 진술로 알리바이가 입증됐던 거죠. 알고 보니 경찰이 용의자를 폭행하면서 강압수사를 저질렀던 거예요. 자백 강요에 의한 용의자가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시인을 했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된 것이었죠. 범인들의 목적은 강도 살해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청부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피해자인 이 씨의 전 남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해서 택시기사 고 씨를 죽이기 위해 살인 청부를 맡겼다는 가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 씨가 평소 남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과 행동은 절대 한 적이 없고 살인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던 이 씨의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청부를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뚜렷한 혐의점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상의 수사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외 사건 준비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아직 유튜브에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976년에 이튼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제작됐어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내용이죠. 영화 내용은 193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조 볼이라는 사람이 집 주변에 악어를 키우기 시작하자 동시에 마을 여성들도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 사건의 전말과 악어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조 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